그분의 손끝이 제 쇄골 아래를 스쳤을 때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감각이 제 몸에 남아있는 줄 몰랐어요. 죽어있던 줄 알았거든요. 30년 동안 남편 옆에 누워도 이렇게 심장이 뛴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의 손가락 하나에 등줄기까지 뜨거워지다니. 정희 씨,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어줘. 72세 남자의 눈빛이 20살 청년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혀끝으로 적셔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 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만 돌리던 남편이 떠나고 7년. 여자이기를 포기한 지는 그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보다 10살 많은 이 남자가 제 안에 묻혀있던 걸 깨웠습니다. 피부에 닿는 손길에 반응하는 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 남편 7주기 제삿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초겨울 아침 윤정의 금은방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 저는 30년째 같은 시간에 셔터를 올려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9시에 가게 앞에 섰는데 손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찬바람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셔터 손잡이를 잡고 온몸에 힘을 줘야 겨우 올라가는데 팔뚝이 부르르 떨리면서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혼자 셔터를 올리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버거웠을까요? 32살의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매일 이 자리에 섰으니 이 동작을 1000번은 넘게 반복했을 겁니다. 예전에는 한 손으로도 거뜬하던 것이 요즘 들어서는 양손을 다 써도 중간에 한 번은 멈춰야 했지요. 21번 고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진열장 안에 반지와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고 세공 도구가 가지런히 놓인 안쪽 작업대에 앉으니 익숙한 금속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점심때쯤 일찍 문을 닫고 집에 가서 제사 준비를 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7년이나 됐네. 작업대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떠난 남편의 제삿날인데 가슴이 먹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쪽이 시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남편 제삿날에 슬프지 않은 아내가 어디 있을까? 7년 전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저를 바라보던 시선이 스쳐 지나갔어요. 눈물 한 방울 없는 미망인을 이상하게 쳐다보던 눈빛들이요. 점심이 가까워져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딸 서연이가 보내준 과일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제사에 못 온다면서 미리 택배로 보낸 거였죠.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제사상 준비를 시작했는데 시장에서 사온 전 재료를 꺼내고 부침개를 부치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기름 튀는 소리만 잠깐 울렸고 나머지 시간은 고요했어요. 제사상을 차리고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올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무표정하게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이었는데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면서도 기도 대신 한숨이 먼저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왜 이러는 거야? 제삿날인데. 스스로를 다그쳐봤지만 눈물은 오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재민이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저는 울지 못했어요. 슬프지 않았거든요. 그게 제 죄책감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상을 치우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나야. 명숙이가 손에 반찬통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숙이는 제 30년 지기 친구이자 골목 건너편 한복집 사장인데 남편 제삿날이면 해마다 이렇게 찾아왔지요. 키가 작고 통통한 체형에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이에요. 혼자 다 했어?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명숙이가 부엌으로 들어가 반찬통을 정리하더니 거실로 나와서 영정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7년이다, 정희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너도 좀 살아라. 맨날 가게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살긴 뭘 살아. 이 나이에 어딜 가.
야, 60이가 뭐가 많아? 요즘 60이면 아직 창창해. 동창회 나가봐. 다들 얼마나 팔팔한데. 명숙이가 제 등을 툭 치며 픽 웃었어요. 저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보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게 속으로 되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꺼내는 순간 명숙이가 1시간은 잔소리할 게 뻔했거든요. 명숙이가 돌아가고 저는 오후 3시쯤 다시 금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진열장에 놓인 반지들이 오후 햇빛을 받아 유난히 빛났어요. 안쪽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사 내내 서 있었더니 종아리가 단단하게 뭉쳐 있었고 허리 아래쪽이 뻐근하게 당겼어요.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요즘 손님이 부쩍 줄었습니다. 금은방이라는 업종 자체가 예전 같지 않았고 이 골목도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한산해졌지요. 이렇게 또 하루가 가는 거구나. 눈을 감은 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리면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눈을 떠 문 쪽을 바라보니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에 검은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는데 옷차림은 수수했고 손목의 시계도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70 초반쯤 돼 보이는 나이에 어깨가 넓고 등이 곧았어요. 같은 또래 남자들이 대부분 등이 굽고 걸음이 느린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금반지 세공되나요?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그분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주머니를 열어 안에 든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금반지 하나. 세월의 흔적이 깊이 묻어 있었지만 순도가 좋아 보였고 안쪽에 이니셜 2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YS와 JH. 두 사람의 이름인 것 같았어요. 안쪽에 글씨가 있네요. 이것도 다시 새기실 건가요? 아니요, 그건 그대로 두고요. 겉면만 깨끗하게 해주세요. 네. 주인분이 오래 끼셨나 봐요. 그분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내 건데 기일에 맞춰서 깨끗하게 해놓으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일에 맞춰서라는 말이 귀에 걸렸어요. 이분도 누군가를 보낸 사람이구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반지를 내려놓는 손끝이 아주 살짝 머뭇거렸습니다. 언제까지 해드릴까요? 다음 주면 될 것 같아요. 급하진 않으니까. 저는 수리 의뢰서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성함을 여쭤보니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박영수입니다. 의뢰서를 다 적고 나서도 박 사장님은 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진열장 앞에 서서 뭔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그분이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였습니다. 진열장 맨 구석자리, 조명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놓여 있었는데 그래도 도리빛을 잡아서 은근히 빛나고 있었지요. 손님들이 잘 찾지 않는 물건이었어요. 가격이 280만 원이라 몇 달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건 얼마예요? 박 사장님이 진열장 유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그건 280만 원이에요. 이 동네 가게치고는 좀 비싼 편이죠.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겠다는 말도 구경이라는 말도 없이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진열장 유리 위에 그분의 숨결이 옅은 김으로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박 사장님이 시선을 거두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올게요. 네, 완성되면 전화 드릴게요. 그분이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매일 이 시간에 여세요?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잠깐 어리둥절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침 9시에 열고 저녁 7시에 닫아요. 30년째요. 30년이요. 대단하시네요.
그분이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진열장, 작업대, 낡은 의자, 벽에 걸린 시계. 그 시선이 마지막으로 제 얼굴에 잠깐 머물렀는데 표정을 읽기 전에 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내일 또 들를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가게 안에 다시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어요. 저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또 온다고? 왜? 반지 세공은 다음 주에나 되는데 내일 또 오겠다니. 그냥 인사치레였을 거예요. 손님들이 또 올게요라고 하는 건 대부분 그 자리를 매끄럽게 마무리하려는 말일 뿐 진짜 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녁 7시에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자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사상을 치운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TV 리모컨이 소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저 리모컨이 남편 손 안에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말없이 소파에 앉아 TV를 켜는 게 그 사람의 일상이었거든요. 씻고 나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바쁘게 나오느라 거울을 볼 틈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마에 잔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 기미가 번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 있었고 머리카락에도 흰머리가 부쩍 늘었더군요. 늙었네. 거울 속의 자신에게 혼잣말을 건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저는 거울을 오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장은 선크림 하나로 끝이었고 옷은 편한 것 위주로만 입었어요. 예쁘게 꾸며봐야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밤 처음으로 이상한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 아직 여자 맞나?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 재민이가 살아있을 때 저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엄마였을 뿐이지요.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설레거나 설렘을 준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재민이와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서연이가 태어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손끝 한 번 닿지 않는 사이가 됐거든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62살 먹은 사람이. 다음 날 아침 가게 셔터를 올리는데 어젯밤보다 팔에 힘이 좀 덜 들었습니다. 아마 날이 풀린 탓이겠지요. 진열장을 닫고 작업대를 정리하고 나서 의자에 앉았는데 자꾸 시계가 눈에 밟혔어요. 9시 반. 설마 진짜 오려나. 고개를 저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한 번 본 손님이 뭘 기대하고 있는 건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시가 되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박 사장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들어섰습니다. 저는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진 게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스스로가 민망했어요. 어제 말한 대로 왔습니다. 산책하다가 들렀어요. 박 사장님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가에 번지는 그 웃음이 의외로 온화했어요. 코트깃에 찬바람 냄새가 묻어 있었고 뺨이 바깥 공기 때문인지 살짝 붉었습니다. 반지는 다음 주에나 되는데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요. 이 골목이 좋아서 옛날 분위기가 남아있더라고요. 박 사장님이 진열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어제처럼 구석에 놓인 280만 원짜리 반지 앞에서 잠깐 발을 멈추셨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시선만 주고 지나갔어요. 방해가 되면 갈게요. 아니에요. 방해 아니에요. 너무 빨리 대답해버렸습니다. 박 사장님이 창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도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특별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 골목 가게 사장님들이 서로에게 매일 하는 인사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귓가에 남았어요. 박 사장님이 나가시고 가게 안에 혼자 남겨지자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세공 도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왜 이 동네까지 산책을 오는 거지? 을에서에 적힌 연락처 주소를 다시 봤습니다. 복명동이었어요. 은행동에서 가깝다면 가까운 동네지만 이 골목까지 매일 산책을 오겠다는 건 좀 이상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명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정희야. 오늘 낮에 금은방 앞 지나가는데 웬 남자가 들어가던데? 응, 손님이야. 반지 세곡 맡긴 분. 손님이 세곡 맡기고 또 와. 뭐야, 그 사이에 또 뭘 맡겨? 아니, 그냥 산책하다 들렀대. 전화기 너머로 명숙이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지금 설레는 거 아니지?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소리야, 미쳤어? 이 나이에가 뭐가 어때서? 사람 마음에 나이가 어딨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에 나이가 어딨어? 명숙이 말이 자꾸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게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집으로 향했지만 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왜인지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박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의 균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고치겠다고만 하고 끝내 손대지 않았던 균열이에요. 7년 전에도 그 전 10년에도 그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몸을 뒤척이다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컵에 물을 따라 마시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잠 못 드는 밤이면 늘 이 시간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살아있을 때도 혼자, 죽고 나서도 혼자. 이 부엌은 언제나 저 혼자만의 시간이었지요.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내일 아침 10시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내일도 올까? 그 생각을 떨쳐내려 이불을 끌어올렸지만 손가락 끝이 아까 그분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던 천주머니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접혀있던 주머니, 안쪽 이니셜이 새겨진 금반지, 기일에 맞춰 깨끗하게 해드리려 한다던 그 목소리.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그 질문을 아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박 사장님이 금은방을 찾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용건 없이 보문산 산책하다 들렀다며 인사만 하고 가셨는데 10시쯤 되면 저도 모르게 문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나흘째 되는 날 박 사장님이 처음으로 오래 머무셨어요. 진열장 앞에 서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금세공 과정이 궁금하다며 작업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걸로 직접 깎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정밀줄이에요. 금이 무른 편이라 힘 조절을 잘해야 해요. 제가 도구를 들어 보여주자 박 사장님이 고개를 숙여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코트깃에서 비누 향이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아침에 씻고 나오셨나 봐요.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달아올라서 얼른 도구를 내려놓았어요. 30년을 하시면 눈 감고도 하시겠네요. 눈 감고는 못해요. 근데 손이 기억하긴 해요. 머리보다 손이 먼저 움직여요.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박 사장님도 웃으셨어요.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울린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명숙이가 금은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카운터 앞에 딱 버티고 섰어요. 야, 윤정이. 왜 무슨 일이야? 그 할아버지 또 왔다 갔지? 아까 우리 가게 앞 지나가는 거 봤어. 저는 못 들은 척 진열장을 닦았습니다. 명숙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야,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달라졌어. 뭐가? 화장했잖아. 언제부터 립스틱 바르고 가게 나왔어? 손이 멈췄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아침에 거울 앞에 앉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화장대에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립스틱을 꺼내 발라봤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색이 좀 발해 있었지만 그래도 입술에 올리니까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기분 전환이야. 별거 아니야. 기분 전환이 갑자기 7년 동안 맨 얼굴로 다니던 사람이 명숙이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30년을 옆에서 봐왔으니 숨기는 게 안 통했습니다. 정희야, 네가 지금 설레는 거 다 보여. 속여봐야 소용없어. 미쳤어? 이 나이에 내가 뭘. 아, 맞다. 내가 그 박 사장이라는 사람 좀 알아봤어. 저는 손을 멈추고 명숙이를 바라봤어요. 뭘 알아봐, 왜? 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복집에 오는 손님 중에 부동산 하는 사람 있잖아. 거기서 슬쩍 물어봤지. 명숙이가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원래 이 동네 사람 아니야. 서울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내려왔대. 서울에서? 왜 여기까지? 그건 나도 몰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명숙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시선을 떨구었어요. 그 사람 20년 전에 부인이 돌아가셨대. 암이었다더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0년. 저보다 훨씬 오래 혼자였던 거였어요. 그 뒤로 재혼도 안 하고 쭉 혼자 살았대. 자식은 아들 하나. 아들이 있어? 응. 근데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더라. 자세한 건 모르겠고. 명숙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조심해. 그 나이 남자가 갑자기 매일 찾아오는 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이유? 몰라. 그냥 조심하라고. 네가 호구 잡히면 안 되니까. 명숙이가 나간 뒤 저는 가게 안에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셔터를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 손잡이를 잡았는데 레일이 중간에서 걸려 아무리 당겨도 내려오질 않았어요. 팔뚝에 힘을 줘봐도 꿈쩍도 않았습니다.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 사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보문산 쪽에서 내려오시는 길인지 운동화를 신고 계셨어요. 저녁 산책하다가 지나가는 길인데 힘드신 것 같아서요. 박 사장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 셔터 레일 쪽을 살피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셔터 틀 위쪽을 더듬더니 걸린 부분을 찾아 툭 쳐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손잡이를 한 번에 당기자 셔터가 스르륵 내려왔습니다. 그 몇 초 동안 박 사장님 팔뚝에 힘줄이 선명하게 잡혔어요. 7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팔이었습니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한참 걸렸을 거예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는데 박 사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매일 혼자 여시고 다 드시는 거죠? 네, 30년째요. 힘드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재민이가 살아있을 때도 가게 일은 늘 제 몫이었어요. 셔터가 고장나면 혼자 수리기사 불러서 고치고 무거운 진열장 옮기는 것도 혼자 했습니다. 재민이한테 가게 좀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돌아온 건 네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라는 한마디뿐이었지요. 저기 정희 씨, 박 사장님이 부르셨어요. 이름을 부르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이 근처 괜찮은 국밥집을 찾았는데 뜻밖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자고? 둘이서? 아, 죄송해요. 입에서 자동으로 거절이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바쁘시죠? 갑자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안쪽이 답답해졌어요. 왜 거절했지? 7시에 문 닫으면 그 뒤로는 할 일이 없는데. 아, 저기요.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박 사장님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내일 저녁은 어떠세요? 말하고 나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정말요? 박 사장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주름 사이로 퍼지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후회보다 기대가 먼저 차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옷장 앞에 섰어요. 내일 뭘 입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검정, 회색, 갈색, 어두운 색 옷들만 빽빽하게 걸려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비닐에 쌓인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꺼내보니 10년도 더 전에 산 연보라색 블라우스였어요. 딸 서연이가 엄마 이거 입으면 예쁘겠다고 해서 샀는데 재민이가 그 나이에 무슨 보라색이야라고 해서 그냥 넣어둔 옷이었습니다. 비닐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구석에 밀어 넣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게. 재민이가 하던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지 7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아직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7시 셔터를 내리고 나오니 박 사장님이 금은방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이었어요. 연보라색 블라우스는 결국 못 입었고 그나마 옅은 베이지색 가디건을 골라 입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박 사장님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반 발짝 뒤에서 따라가며 그분의 뒷모습을 봤어요. 허리가 곱고 보폭이 넓었습니다. 은행동 골목을 지나 대흥동 쪽으로 꺾어지는 길에 작은 국밥집이 있었어요. 나무 간판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고 문을 열자 뜨거운 국물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마주 앉아 돼지국밥을 주문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찬을 내오면서 저를 힐끗 보더니 박 사장님을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정정할 처지가 아니어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 씨, 금은방 하신 지 오래되셨죠? 30년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았거든요. 30년이면 대단하시네요.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혼자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가게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이런 말을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어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뜨거운 국물을 떠놓고 한참을 그냥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외식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재민이와 밥을 먹을 때는 늘 TV가 켜져 있었고 재민이는 화면만 보면서 숟가락을 움직였지요. 밥상 위에 대화가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아내를 보냈어요. 박 사장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네,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친구가 좀 알아봤거든요. 죄송해요. 박 사장님이 피식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숨길 것도 아니니까. 국밥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박 사장님이 한 숟가락 드시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익숙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뭐가요? 밥 혼자 먹는 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맞은편 빈자리가 눈에 들어와요. 저는 숟가락을 멈추고 박 사장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잔잔한 그늘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금은방에 들어갔을 때 정희 씨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요? 이 사람이랑 밥 먹으면 좋겠다. 젓가락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국밥 그릇만 내려다봤어요. 이상하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생각이 들다니.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 앞까지 걸어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옷깃을 여미지 않아도 될 만큼 몸이 데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밥 맛있었어요. 저야말로요. 오랜만에 누구랑 밥 먹으니까 좋네요. 박 사장님이 웃으며 손을 내미셨어요. 악수를 하려는 건가 싶어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이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정희 씨, 네, 또 밥 먹어요. 내일도 모레도. 손등에 전해지는 체온이 팔목 위까지 번졌습니다. 크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어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 서연이를 낳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아마 어느 순간부터 손을 잡을 이유가 없어진 거겠지요. 나란히 걸을 일도 없었고 잡으려 해도 재민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으니까요.
이 나이에 무슨. 머릿속에서 익숙한 말이 올라왔지만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님 입가에 주름이 깊어지면서 웃음이 번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체온이 손등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는데 볼이 발그레해져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힐끗 보면서 웃었던 게 떠올랐어요. 아주머니 눈에 저는 어떻게 보였을까? 보통 62살 여자라고 하면 허리 굽고 얼굴에 주름 가득한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명숙이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는 금은방에서 맨날 앉아 있으니까 자외선을 안 쐬서 그런지 피부가 아직 괜찮아. 우리 나이에 그 정도면 복 받은 거야. 그때는 그냥 흘렸는데 오늘 밤에는 그 말이 떠올랐어요. 거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다음 주에 내려가도 돼요?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엄마 요즘 어때요? 뭐 똑같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똑같지 않았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저녁도 같이 먹자고 했으니까 내일 박 사장님이 또 오시겠지요. 어떤 옷을 입을까?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이 우습기도 했지만 이불 속에서 입꼬리가 자꾸 올라갔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동 골목이 가로등 불빛 아래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혼자 서 있는 부엌이 오늘 밤은 평소보다 조금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컵을 내려놓다가 문득 세공 의뢰서가 떠올랐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내 반지를 기일마다 손질하는 사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박 사장님과 저녁을 먹은 뒤로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5번 더 만났어요. 보문산 초입까지 나란히 걷기도 하고 은행동 골목을 천천히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되면 박 사장님이 어김없이 골목 어귀에 서 계셨고 저는 셔터를 내리면서 그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민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퇴근해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밥 차려놓으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거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7시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고 박 사장님이 하루라도 안 오시는 날에는 진열장을 닦는 손이 자꾸 느려졌어요. 그날 오후 가게에 특이한 손님이 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손님이었는데 결혼 40주년 기념 반지를 맞추고 싶다며 진열장 앞에 한참을 서 계셨어요. 남편이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거라며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여기 이 디자인으로 하면 남편이 좋아할까요? 남편분 손가락이 굵으세요? 이쪽이 착용감이 더 편하실 거예요. 반지 사이즈를 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문득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실례가 안 되면 여쭤봐도 될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이요. 어머, 진짜요? 저보다 1살 많으신 건데 피부가 정말 좋으시다. 금은방 안에 계시니까 햇빛을 덜 쬐셔서 그런가. 저는 쑥스러워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주름도 많고 기미도 심한데요. 뭘? 아니에요, 진짜. 라인도 곱고 우리 나이에 그 정도면 복 받으신 거예요. 손님이 나간 뒤 저는 멍하니 진열장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라인이 곱다니. 그런 말을 들어본 게 대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재민이는 제 외모에 대해 좋다, 나쁘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어요. 신경을 안 쓰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아마 둘 다였겠지요. 저녁이 다가오자 명숙이가 금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야, 커피 마셔.
네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서 무섭다. 뭐가 무서워? 야, 내가 네 웃는 얼굴을 봤어. 3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 명숙이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커피를 받아들며 시선을 피했지만 명숙이 눈을 속이는 건 불가능했어요. 야, 그 박 사장이랑 요즘 많이 만나지? 그냥 밥 먹는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매일 저녁마다 같이 나가면서 명숙이가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꿨어요. 장난기가 사라지고 진지한 눈빛이 됐습니다. 있잖아, 정희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너 진짜 그 사람 좋아해?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좋아하냐고. 그걸 누가 물어보니?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긴.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명숙이가 한숨을 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야, 조심히 해. 네가 상처받을까봐 그래. 뭔 상처? 62살에 사람 마음 줬다가 엎어지면 20대 때보다 더 아파. 나이 먹으면 회복이 안 돼. 명숙이 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나이에 마음을 줬다가 부서지면 주워 담을 기력이 남아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명숙이가 나가고 1시간쯤 지나 7시가 됐어요. 셔터를 내리러 밖으로 나갔더니 박 사장님이 골목 어귀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은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오늘은 밖에서 말고 가게 안에서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준비해 왔어요. 가게 안에서요? 네. 바깥이 많이 추워져서요. 비닐봉지에서 도시락 2개를 꺼내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도시락이었어요. 집 근처 반찬 가게에서 사왔다고 하셨는데 나란히 포장된 게 누가 봐도 2사람분이었습니다. 가게 안쪽 작업대를 치우고 의자 2개를 마주 놓았습니다. 금은방 안에서 누군가와 밥을 먹는 건 처음이었어요. 30년 동안 이 공간에서 혼자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오늘은 맞은편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박 사장님이 젓가락을 건네며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습니다. 밥알이 목을 넘어가질 않았어요. 가슴이 뛰어서요. 작업대 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마주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사장님은 젊었을 때 증권사에서 일했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아내가 아프고 나서는 그 돈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하셨지요. 돈은 있는데 같이 쓸 사람이 없으면 그냥 숫자예요. 박 사장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열장 조명이 그분 얼굴 한쪽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어떠셨어요? 남편분 돌아가시고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7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밥을 삼키듯 침을 한번 삼키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슬프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 말을 꺼냈어요. 박 사장님이 젓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보셨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같이 살았는데 혼자였어요. 손잡은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 안 나요. 밥 먹을 때도 TV만 틀어놓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심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30년을 살아도 모르겠더라고요. 말하면서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니까 눈시울이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프기보다는 허전했어요. 옆에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진짜로 없어지니까 그 빈자리가 뭔지 모를 빈자리더라고요. 슬픈 게 아니라 허전한 거였어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박 사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짧은 한마디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올려다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정희 씨가 느낀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걸 7년 동안 혼자 안고 있었던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턱선을 타고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얼른 손등으로 닦았지만 다음 줄기가 바로 뒤따라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며 황급히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러고. 사과하지 마요. 박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 옆으로 오시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일어나 봐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박 사장님이 저를 품에 안았어요. 처음에는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누군가에게 안겨본 게 대체 언제였던가. 재민이와 결혼 초에 한두 번 있었을 수도 있지만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포옹이라는 것 자체가 제 사전에서 지워진 단어였어요. 그런데 박 사장님의 품은 넓었습니다. 어깨에서 비누 향이 옅게 풍겼고 등을 감싸는 팔에서 단단한 힘이 느껴졌어요. 귓가에 그분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심장 소리도요. 제 심장인지 그분 심장인지 분간이 안 됐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어깨에 들어가 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무릎이 힘을 잃어서 몸이 축 늘어졌고 저도 모르게 이마를 그분 어깨에 기대고 말았어요. 괜찮아요. 정희 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등을 천천히 쓸어주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소리가 나올까봐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떨리는 건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게 안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이 서서 안고 있는 모습이 밖에서 보면 참 이상했을 겁니다. 62살 여자와 72살 남자가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안전한 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사장님이 먼저 천천히 몸을 떼셨어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뒤를 돌아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마스카라가 번져서 눈밑이 거먹게 됐더군요. 찬물로 씻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62살의 남자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팍을 누르고 있던 돌덩이 같은 것이 조금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7년 동안,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살짝 들린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박 사장님이 도시락 용기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살짝 웃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갑자기. 사과 또 하면 저 화낼 거예요. 살짝 농담 섞인 말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울고 나서 웃으니까 얼굴 근육이 이상하게 당겼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아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한 게 20년 만에. 박 사장님이 진열장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구석에 놓인 280만 원짜리 반지 위로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갔습니다. 정혜 씨한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아까 품에서 느꼈던 온기가 아직 어깨에 남아 있었어요. 박 사장님이 제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별이 보이네요. 대전은 서울보다 별이 잘 보여요. 서울에서는 안 보여요? 불빛이 너무 많아서요. 여기 오고 나서 밤하늘을 다시 보게 됐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사라졌어요. 정희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박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가로등 빛을 반쯤 받고 있었어요. 저 정희 씨 좋아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 한 발짝 뒤로 밀렸습니다. 처음 금은방에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72살 먹은 사람이 이런 말하면 웃기죠? 웃기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부담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요. 오래 살다 보니까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다음에 하지 하다가 다음이 없어졌거든요. 박 사장님 목소리가 끝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발끝만 내려다봤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아서 이런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설레긴 하는데 이게 뭔지.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저는 기다릴게요. 기다려요? 20년을 혼자 있었는데 더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목 안쪽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정희 씨,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뭔데요?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게. 이런 말은 하지 마요. 숨이 턱 멈췄습니다. 재민이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아는 거지? 아까 제가 직접 말했었지요. 재민이가 무심한 사람이었다고. 이 나이에 무슨이라고 늘 말했다고. 설레면 설레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꿈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에 앉았는데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명숙이었습니다. 야, 오늘 또 만났지? 어떻게 됐어?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람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명수가,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이 나이에 설레면 안 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명숙이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누가 안 된다고 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저 스스로가 안 된다고 30년 동안 되뇌어온 거였지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이 기다려졌어요.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설렘이 어디로 가는 건지, 끝에 뭐가 있는 건지 62살의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는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었어요. 박 사장님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온 이유를, 그리고 그분이 아직 제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요. 박 사장님의 고백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조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손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손끝만 살짝 닿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깍지가 끼워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올라오는 그 느낌이 겨울 골목을 걸으면서도 추위를 잊게 만들었지요. 가게 앞에서 헤어질 때면 박 사장님이 잡은 손을 천천히 놓으셨습니다.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마다 가슴이 허전해졌고 혼자 남은 손이 공기 중에서 한참 동안 그분의 체온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날은 박 사장님이 처음으로 저를 집에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셨는데 직접 된장찌개를 끓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서울에서 내려와 대전 복명동 쪽에 작은 빌라를 얻어 사신다고 했는데 가보니 정말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현관에 구두가 한 켤레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실내화도 하나뿐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 특유의 고요함이 공기 속에 깔려 있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는데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박 사장님과 단발머리 여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가 박 사장님 팔을 잡고 카메라를 보며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참 환했어요. 돌아가신 아내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이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거구나. 박 사장님은 이 사진을 매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다 됐어요. 많이 못하는데 그냥 먹어줘요. 부엌에서 박 사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반찬 서너 가지를 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접시가 통일되지 않아서 찌개는 뚝배기, 반찬은 작은 접시와 종이컵에 담겨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부엌이 다 그렇지요. 맛있어요. 한 숟가락 뜨고 말했더니 박 사장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으셨는데 간이 살짝 짠 걸 보니
아직 혼자 먹던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국물이 구수했고 무엇보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 요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속을 데웠습니다. 재민이는 30년 동안 부엌 문턱을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물 한 잔도 제가 떠다 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우려 일어섰는데 박 사장님이 손을 내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혼자 하시게 두면 미안하잖아요. 미안할 거 없어요. 정혜 씨가 이 집에 와준 것만으로 충분해요. 목 안쪽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는 건지.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온 박 사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소파가 좁아서 어깨가 닿았는데 그 가벼운 접촉에도 피부가 반응했어요. 팔뚝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 요즘 뭔가 고민 있는 것 같은데. 박 사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에 다 나와요. 안 해도 되지만 혼자 안고 있지는 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요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박 사장님을 만나는 게 좋으면서도 자꾸 불안했거든요. 이 나이에 이래도 되나?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서연이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박 사장님이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셨어요.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기대라는 뜻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그분 어깨에 기댔어요. 목덜미에 그분 숨결이 닿았고 코트 없이 입은 니트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등을 감싸는 손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어깨뼈를 쓸어내렸고 그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굳어있던 근육이 풀려나갔어요. 이 사람 품이 왜 이렇게 편한 거지? 한참을 그렇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한 번 들렸다가 사라졌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영수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박 사장님이 살짝 웃으셨습니다. 뺨에 주름이 깊어지면서요. 이름 불러주니까 좋네요.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영수 씨 어깨에서 몸을 뗐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찬 공기가 밀려들었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저를 발견하자마자 걸음이 딱 멈췄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남자가 영수 씨를 보고 인사했지만 시선은 계속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민수야, 오늘 온다고 안 했잖아. 영수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처음으로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전화 안 받으셔서 그냥 내려왔어요. 서울서 KTX 타면 1시간이니까. 민수라는 사람이 구두를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분은 윤정희 씨. 은행동에서 금은방 하시는 분이야. 나랑 가깝게 지내는 사이고. 가깝게요? 민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영수 씨 팔을 잡고 안방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소파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안방 문이 닫혔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는데 아들 민수 쪽이 점점 높아졌어요. 아버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모르는 사람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마시라고. 영수 씨가 뭐라고 대답하시는 소리가 낮게 울렸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한테 접근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거였어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영수 씨가 뒤따라 나오셨는데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윤 여사님. 민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혼자 사셨어요. 그 틈을 노리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다 옆에서 봤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거실에 울렸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영수 씨가 막으셨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 아버지 재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순진하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일 또 생기는 거 못 봅니다. 정희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는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가 말을 끊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 여사님,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서울에 빌딩 있는 거 아세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빌딩? 저는 영수 씨를 바라봤어요. 영수 씨가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수수한 코트에 대중교통 타고 보문산 산책하시던 분이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전혀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그럼 더 의심스럽죠. 아버지가 왜 재산 있다는 말을 안 하셨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민수의 논리가 정확해서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맞을 수도 있었어요. 영수 씨가 일부러 재산을 감추신 거라면 다가오는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의도였겠지요. 그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대 위에 제가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아버지 돈이 없어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민수가 제게 직접 물었습니다. 민수! 영수 씨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 듣는 날카로운 어조였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저는 영수 씨가 그런 분인 줄 몰랐으니까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셨다고요? 민수가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 보니까 눈 밑에 그늘이 깊었고 손에 쥔 서류 가방을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지쳐 있는 거구나. 아버지를 지키느라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접근한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겨우 막았어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3년 전, 이 한마디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명숙이가 아들과 사이가 안 좋다고 했던 게 이런 배경이 있어서였구나.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무너지셨는지 아세요? 속아서가 아니라 또 혼자가 됐다는 것 때문에요. 저는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끝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갈게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정희 씨, 잠깐만요. 영수 씨가 제 팔을 잡으셨지만 저는 몸을 빼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가야 해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영수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빌라 계단을 내려와 골목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전봇대 옆에 잠깐 섰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쉬기를 서너 번 반복하고 나서야 겨우 발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은행동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영수 씨가 빌딩이 있는 사람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전혀요. 수수한 옷차림에 보문산 산책하고 반찬 가게에서 도시락 사오는 분이 그런 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지? 62살 금은방 주인이 72살 부자 노인한테 매달리는 그림. 밖에서 보면 딱 그렇게 보이겠지요. 저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민수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게. 그 말이 또 올라왔어요. 재민이의 입버릇이 제 안에서 벽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부수려고 했는데 오늘 민수가 그 벽 위에 벽돌 하나를 더 올려놓은 것 같았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수 씨였어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받았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민수 말은 신경 쓰지 마요. 그 애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저 때문에 영수 씨하고 아드님 사이 안 좋아지시면 안 돼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정희 씨, 그게 무슨,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침대 위에 던지고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려는데 전화기 화면이 한 번 더 밝아졌어요. 서연이한테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 괜찮아요? 전화 좀 주세요. 답장을 쓰려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면을 끄고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어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 손이 떨렸어요. 창밖 은행동 골목은 가로등 불빛 아래 잠들어 있었고 보문산 능선은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민수가 말했지. 3년 전에도 그랬다고. 영수 씨가 또 속고 또 무너지고 또 혼자가 될까봐 아들이 저렇게 막아서는 거였어요. 밉다고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 물을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컵 하나. 언제나 이 부엌에는 컵이 하나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금은방 셔터를 올리는데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간밤에 거의 못 잤거든요. 중간에서 걸려 한참을 끙끙거리다 겨우 올렸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영수 씨가 옆에서 가볍게 올려주셨는데 가게 의자에 앉아 진열장을 바라봤습니다. 구석에 놓인 280만 원짜리 반지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영수 씨가 처음 오신 날부터 유독 그 반지 앞에서 발을 멈추셨는데 그 시선의 의미를 이제는 묻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습관처럼 문 쪽을 바라봤어요. 골목 어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오지 않았어요. 셔터를 내리고 잠금 장치를 채우면서 손잡이를 한참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찬 금속이 손바닥에 닿아 있었는데 그 차가움이 오늘따라 유난히 깊게 스몄어요. 영수 씨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로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영수 씨한테서 문자가 4번, 전화가 3번 왔어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매번 비슷했어요. 정희 씨 괜찮아요? 밥은 먹고 다녀요? 기다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읽고 나면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멈칫거렸지만 끝내 누르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리곤 했습니다. 이게 맞아. 이러는 게 맞는 거야.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되뇌었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한 줌씩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금은방 셔터를 올리는 것도 손님을 맞는 것도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전에는 그냥 하던 일인데 이제는 발을 떼는 것조차 무거웠습니다. 진열장 닦는 시간이 유난히 길어졌어요. 유리 위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다가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한 번은 같은 자리를 10분 넘게 닦고 있었는데 명숙이가 들어와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점심 명숙이가 떡볶이 포장을 들고 금은방 문을 열었어요. 야, 밥 먹어. 너 요즘 안 먹잖아. 괜찮아. 배 안 고파. 안 고프긴. 얼굴이 반쪽됐는데 뭐가 괜찮아. 명숙이가 카운터 위에 떡볶이를 놓더니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내가 좀 알아본 게 있어. 또 뭘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네가 진짜 알아야 될 거야. 명숙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복집에 드나드는 부동산 손님을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박 사장이라는 사람, 서울 강남에 상업용 빌딩 하나 있고
그 외에도 건물이 2채 더 있대. 증권사 임원할 때 투자로 크게 불린 거래. 저는 떡볶이 위에 젓가락을 얹어놓은 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명숙이가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에 그 사람한테 접근한 여자가 있었대. 이름이 한승연인가 뭔가 하는 사람인데 결혼 전문 사기꾼이었어. 민수가 말했던 3년 전 일이 이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박 사장한테 접근해서 6개월 만에 혼인신고 직전까지 갔대. 이미 예물도 했고 신혼여행 예약까지 돼 있었는데 명숙이가 잠깐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봤어요. 아들이 수상하다 싶어서 조사를 시켰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전에도 2번 같은 짓을 했던 사람이었어. 겨우 막았는데 박 사장이 그 뒤로 몇 달을 알아누웠다더라. 떡볶이 국물이 식어가면서 표면에 기름막이 생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경계 모드가 된 거야. 아버지한테 접근하는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막아서는 거지. 명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정희야, 네가 그런 사람이야? 아니, 그럼 됐잖아. 네가 뭘 숨겼어, 뭘 속였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자꾸 발목을 잡았어요. 명숙이가 나간 뒤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떡볶이는 완전히 식어버렸고 밖에 겨울 해가 일찍 기울면서 진열장 위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구석에 놓인 280만 원짜리 반지마저 빛을 잃고 어둑해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6개월이나 속았구나.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한 뒤에 무너짐이 어떤 건지 짐작은 됐습니다. 그 뒤로 20년 혼자 살던 사람이 다시 마음을 열었는데 또 당하면 어떡해요. 민수가 저렇게 막아서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물러나는 게 맞는 건가? 저녁 7시에 가게 문을 닫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셔터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바닥에 찬 금속 감촉이 스쳤어요. 열흘 동안 매일 혼자 이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 사이 누구도 옆에 없었어요. 셔터가 덜컹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잠금 장치를 채우고 돌아서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닫힌 셔터 앞에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불을 켜지 않아서 방 안이 어두웠고 안방 서랍장 위에 놓인 재민이 영정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과거가 밀려왔어요.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떠올린 기억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묻어둔 것이었다는 거요. 결혼 첫 해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재민이와 같은 이불 속에 누워 있었는데 저는 용기를 내서 재민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재민이 손등을 살짝 건드렸더니 재민이가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피곤하니까 자자.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뻗었던 손을 거두고 이불 끝을 움켜쥐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예쁘지 않은 건가? 아침에 눈이 부었는데 재민이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니, 못 챙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겠지요. 그 뒤로도 몇 번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이를 낳기 전까지 서너 번은 더 시도했을 거예요. 돌아오는 건 매번 같았습니다. 등을 돌리거나 아무 반응이 없거나 피곤해라는 한마디뿐이었지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손을 뻗지 않게 됐어요. 거절당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거든요. 서연이를 낳고 나서는 완전히 각방이 됐습니다. 재민이가 먼저 서재로 짐을 옮겼어요. 저는 그게 아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재민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밥은 같은 상에서 먹었지만 대화는 없었고 나란히 걷는 일도 없었어요. 명절에 시댁에 갈 때만 부부인 척을 했지요. 그게 결혼인 줄 알았어.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안기거나 손을 잡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요. 7년 전 재민이가 직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저는 금은방 진열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와서 힘내세요. 많이 슬프시죠? 하고 위로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거든요. 영안실에서 재민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눈이 건조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신우이가 소곤거리는 걸 들었어요. 저 여자 왜 안 울어? 남편이 죽었는데. 그 말이 7년 동안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왜 안 슬프지? 나는 나쁜 사람인가? 그래서 스스로를 벌줬어요. 금은방과 집만 오가며 7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영수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고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그분 품에 안겼을 때 30년간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영수 씨 품에 안겼을 때 그 온기가 떠올랐어요. 넓은 가슴에 이마를 기대던 그 순간, 등을 쓸어주던 손,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던 낮은 목소리. 나는 왜 행복하면 안 되는 걸까?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금은방 셔터를 올리는데 어깨가 아팠습니다. 간밤에 거의 못 잤거든요. 셔터가 중간에서 걸려 한참을 끙끙거렸어요. 혼자서 양손에 힘을 주고 당기는데 팔이 덜덜 떨렸습니다. 예전에는 영수 씨가 한 손으로 가볍게 올려주셨는데 그 생각에 코끝이 시큰했어요.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다시 힘을 줬습니다. 셔터가 겨우 올라갔어요. 가게 안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는데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진열장도 안 닫고 작업대도 정리하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영수 씨가 이 동네에 온 진짜 이유를, 그리고 돌아가신 아내가 남긴 것이 있다는 걸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딸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패딩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서연이가 헐레벌떡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전화? 무슨 전화? 어젯밤에 3번이나 했잖아요. 안 받으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새벽 첫 차 타고 왔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한테 3개, 영수 씨한테 2개. 어젯밤에는 전화기를 볼 정신이 없었어요. 미안, 엄마가 어젯밤에 정신이 좀 없었어. 서연이가 캐리어를 내려놓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눈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볼이 홀쭉해졌어요. 밥 안 드셨죠?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이리저리 살피는 서연이를 보는데 목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말해봐요. 저는 서연이의 눈을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서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만나는 사람이요? 응. 근데 끝났어. 아니, 내가 끝냈어. 서연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떨구며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 아들이 반대해. 재산 노린다고 생각해. 나 때문에 부자 사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물러났어. 서연이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 사람이 엄마한테 잘해줬어요? 응. 셔터 올려줬다고요? 밥도 해줬다고요? 응. 아빠가 그런 거 해준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요. 뭐? 전화해요, 엄마. 짧은 2글자가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아들이. 그건 그 사람이 해결할 일이잖아요. 왜 엄마가 희생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아빠랑 살면서 제대로 사랑받은 적 없잖아요. 아빠는 엄마한테 뭘 해줬어요? 서연아, 손잡은 게 언제인지도 모른다며. 사랑한다는 말 몇 번 못 들었다며. 그게 30년이에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나 어릴 때 다 봤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말 한마디 안 하는 거. 밥 먹을 때도 TV만 보고, 엄마가 아파도 약 한 봉지 안 사다 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안 오셨잖아요.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연이도 알고 있었구나.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제 무릎에 이마를 댔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 30년 동안 쌓여있던 벽에 금을 냈어요. 서연이가 제 무릎에 이마를 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금은방 안에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진열장 위로 빗줄기가 드리워져 있었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서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저는 손등으로 그 아이의 볼에 묻은 눈물 자국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미안할 건 아빠지. 서연이가 코를 훌쩍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 뒤에 있던 휴지를 뽑아 눈을 닦더니 의자를 끌어다 제 옆에 바짝 붙여 앉았어요. 엄마, 그 아저씨 이야기 처음부터 해줘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여전히 쑥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서연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농담이나 가십을 듣고 싶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남편 칠주기 제삿날 금은방에 반지 세공을 맡기러 온 낯선 남자. 매일 산책하다 들르겠다며 찾아온 것. 셔터가 고장났을 때 도와준 일. 함께 국밥을 먹으면서 20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말하던 그분의 목소리. 가게 안에서 도시락을 마주 먹다가 30년 결혼 생활의 상처를 처음으로 꺼냈던 밤. 품에 안겼을 때 느꼈던 온기. 그리고 골목길에서 들은 고백. 서연이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표정이 시시각각 바뀌었어요. 놀란 눈, 안쓰러운 눈, 그리고 마지막에는 뭔가 결심한 것 같은 눈. 엄마, 그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박영숙. 72살이야. 엄마보다 10살 많네요. 응. 근데 엄마 말 들으니까 아빠보다 10배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서연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진열장, 작업대, 낡은 의자들, 벽에 걸린 시계.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이 공간을 이 아이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엄마, 이 가게에서 30년을 혼자 일했잖아요. 응. 아빠 살아있을 때도 혼자, 돌아가시고도 혼자. 서연이가 진열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구석에 놓인 28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침 빛을 받아 가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반지 누가 자주 보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유리에 손자국이 남아 있어요. 같은 위치에. 엄마 손은 아닌 것 같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수 씨가 올 때마다 그 반지 앞에서 발을 멈추셨는데 유리 위에 그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매일 진열장을 닦으면서도 그 손자국만은 지우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요. 서연이가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사람 좋아해요? 응. 그 사람이 엄마 좋아하는 거 확실해요?
응, 직접 말했어. 그럼 왜 물러나요? 아들이, 아들이 반대하면 끝이에요? 엄마 인생인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이 따라가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는 맨 나중이고 아빠한테도 그랬잖아요. 30년 동안 참고 맞추고 양보하고 서연이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근데 아빠가 엄마한테 뭘 해줬어요? 생일 챙겨준 적 있어요? 아플 때 병원 데려가 준 적 있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없었어요. 한 번도. 제 생일에 케이크를 산 건 늘 명숙이었고 감기에 걸려 누워있을 때 약을 사다 준 것도 명숙이었습니다. 남편 재민이는 제가 아파도 밥은? 이라고 물었어요. 나 초등학교 때 엄마 생일에 카드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서연이가 갑자기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색종이로 접어서 엄마 사랑해요 썼는데 그거 아빠가 보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 이런 거 할 시간에 공부나 해라.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그 카드 기억나요? 서연이가 분홍색 종이로 접은 하트 카드였어요. 저는 그걸 서랍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봤는데 재민이가 그런 말을 했었다는 건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그 말을 20년 넘게 기억하고 있었구나. 엄마, 그래서 나는 아빠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서연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안 오신 거 나는 이해해요. 울 일이 아니었으니까. 목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7년 동안 혼자 안고 있던 죄책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아빠가 엄마한테 뭘 해줬냐고. 서연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근데 그 박 사장님은 다르잖아요. 셔터 올려주고, 밥 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서연아, 나는 엄마가 평생 저렇게 살까봐 무서웠어요. 금은방에서 혼자 셔터 올리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그러다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까봐. 서연이 눈에 물기가 번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엄마 옆에 있겠다는 사람이. 왜 밀어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요. 뭔데?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게. 이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숨이 턱 멈췄어요. 그거 아빠가 맨날 하던 말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화장이야. 이 나이에 무슨 외출이야. 이 나이에 무슨 보라색이야. 엄마가 뭘 하려고 하면 아빠가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요. 맞았어요. 전부 재민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빠가 30년 동안 엄마한테 심어놓은 거예요. 엄마는 그게 본인 생각인 줄 알았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아빠 목소리예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이 말이 정확했거든요. 이제 그 말 버려요. 서연이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35살 딸의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도 여자잖아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요. 재민이가 벽돌을 올리고 제가 시멘트를 바르고 민수가 그 위에 또 한 겹을 쌓았던 그 벽이요. 서연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세요. 나는 엄마 편이에요. 아들이 뭐라 하든 동네 사람이 뭐라 하든 나는 엄마 편이에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닦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진짜예요. 서연이가 제 이마에 자기 이마를 맞댔어요. 아이였을 때 자기 전에 하던 인사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서연이 이마에 뽀뽀를 해줬는데 지금은 서연이가 저를 안아주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7년 동안 짓눌러 있던 돌덩이가 올라간 것 같았어요. 아니, 30년 동안 눌려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연이가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엄마, 전화해요. 지금.
네. 지금이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수 씨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열흘 동안 못 본 척했던 그 이름이요. 전화할까 말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마세요. 늦기 전에 해야 해요. 영수 씨가 했던 말이 겹쳐 들렸어요. 아내한테 다음에 하지 하다가 다음이 없어졌거든요. 그 말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손에 땀이 배어서 전화기가 미끄러웠습니다. 네 번째에 연결됐어요. 정희 씨? 영수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 열흘 만에 듣는 그 소리에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영수 씨, 저예요. 괜찮아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 많이 했어요. 저 만나고 싶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이요? 네. 어디로 갈까요? 금은방으로 와주세요.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캐리어를 끌며 일어났습니다. 나는 오늘 서울 올라갈게요. 내일 근무거든요. 벌써? 새벽 첫 차 타고 왔으면서 밥이라도 먹고 가. 괜찮아요. 엄마 일이 더 중요해요. 서연이가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나중에 그분 꼭 소개시켜줘요. 셔터 올려주는 사람, 나도 보고 싶어요. 그래. 그리고 엄마. 응. 그 연보라색 블라우스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사드린 거. 그거 입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이가 그 블라우스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같이 골라서 샀는데 재민이가 그 나이에 무슨 보라색이야 해서 한 번도 못 입었던 그 옷을요.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나갔어요. 금은방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됐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영수 씨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 뒤편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울어서 부은 눈을 찬물로 씻고 머리카락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서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무심코 넣어왔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색이 바랜 그 립스틱을요. 입술에 올리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눈이 부어 있었지만 입술에 색이 올라오니까 살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 말이 올라오려다 멈췄어요. 대신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도 여자잖아요. 맞아요. 저도 여자예요. 가게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 씨가 오고 있었어요. 금은방 문이 열렸습니다. 영수 씨가 서 있었어요. 회색 코트에 검은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는데 열흘 전에 봤을 때보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모습이었겠지요.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그분을 바라봤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영수 씨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카운터 앞에 멈춰서더니 아무 말 없이 팔을 벌리셨어요. 저는 카운터를 돌아 그 품에 안겼습니다. 코트에서 찬바람 냄새가 났어요. 니트 아래로 체온이 느껴졌고 등을 감싸는 팔이 열흘 전보다 더 단단하게 조여왔습니다. 이마를 그분 어깨에 묻었는데 그 자리가 딱 맞았어요. 마치 원래 거기 있어야 할 자리처럼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게 안에 형광등 불빛이 켜져 있었고 진열장의 반지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감고 그분의 심장 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영수 씨가 먼저 몸을 떼셨습니다. 그러더니 카운터 쪽으로 잠깐 가시더니 뭔가를 올려놓고 돌아오셨어요. 뭘 하신 건지 물으려다 말았습니다. 그분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한참을 바라보셨거든요.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많이 못 잤죠? 맞아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영수 씨가 살짝 웃으셨습니다.
주름 사이로 번지는 그 미소에 목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의자 2개를 마주 놓고 앉았습니다. 전에 도시락을 먹던 그 자리였어요. 영수 씨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정혜 씨, 열흘 동안 할 말이 많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영수 씨가 무릎 위에 놓인 2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민수한테 말했어요. 정혜 씨랑 계속 만날 거라고. 저는 놀라서 영수 씨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또 반대했죠. 아버지가 또 속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수 씨가 잠깐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속으면 내가 감당한다. 근데 지금 이 사람 놓치면 그건 못 감당한다고. 20년을 혼자 살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랑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그걸 내 아들이 막으면 안 된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조건이요?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영수 씨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가 정혜 씨를 만나보고 싶대요.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민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 그거였을 테니까요. 만날게요. 민수 씨가 원하면 언제든. 영수 씨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빠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어요. 영수 씨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였어요. 한쪽 모서리가 살짝 닳아 있었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가 남긴 거예요. 20년 동안 서랍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혜 씨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 영수 씨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가 단정했는데 끝부분으로 갈수록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프셨을 때 쓴 거구나 싶었지요. 열어봐도 돼요? 네.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접힌 자리가 닳아서 종이가 얇아져 있었어요. 영수 씨, 나 먼저 가서 미안해요. 첫 줄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양말은 짝짝이 신지 말고 양치할 때 거울 좀 보세요. 당신 거울 안 보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읽으면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분도 남편 잔소리를 했구나. 하나만 부탁할게요. 혼자 살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밥도 혼자 먹으면 안 먹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다 쓰러질 사람이에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웃는 얼굴을 좋아했어요. 누군가 때문에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누구든 나는 고마울 거예요. 편지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어요. 글자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물이 차서요.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찾아갈게요. 이번 생에서 못 해준 것 다음에는 다 해줄게요. 사랑해요, 영수 씨.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자꾸 새로운 눈물이 밀려왔어요. 이 편지를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구나. 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도 시선을 떨구고 계셨는데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 편지를 병원 침대 밑에 숨겨놨었어요. 장례 치르고 한참 뒤에 짐 정리하다가 발견했죠. 영수 씨가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20년 동안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미안했어요. 혼자 살지 말라고 했는데 혼자 살았으니까. 근데 정혜 씨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아내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다고요? 허락해줬으니까요. 미리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20년 전에 쓴 편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보내는 허락이었습니다. 정희 씨,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요. 영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 사실 대전에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네. 3년 전에 사기당할 뻔하고 나서 서울에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아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내랑 신혼 때 살았던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와 신혼 때 살았던 동네. 은행동이요? 네. 아내랑 결혼하고 첫 인연을 은행동 원룸에서 살았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돈은 없었는데 매일 웃었거든요. 영수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문산 산책도 아내랑 하던 코스예요. 은행동 골목 걸으면서 아내 생각하다가 금은방이 눈에 들어왔고 세곡 맡길 반지가 있어서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정희 씨를 보는 순간 아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랑 밥 먹고 싶다. 20년 만에 처음 든 생각이었어요. 영수 씨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은 핑계였어요. 정혜 씨를 보러 간 거였어요. 매일. 처음 만난 날 그분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혹시 매일 이 시간에 여세요? 그게 반지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었다니. 그리고 그 뒤에 영수 씨가 했던 말도요. 이 골목이 좋아서 옛날 분위기가 남아있더라고요. 옛날 분위기가 아니라 옛날 기억이었던 거였습니다. 몰랐어요.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내 추억 찾으러 온 동네에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는 게 죄 짓는 것 같았거든요. 영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영수 씨 집으로 갔습니다. 복명동 빌라에 도착하니 영수 씨가 직접 저녁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부대찌개와 밥, 그리고 계란말이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언제 이걸 다 했어요? 정혜 씨가 전화했을 때 바로 준비했어요. 혹시 같이 밥 먹게 될까 싶어서. 이 사람은 열흘 동안 혼자 기다리면서도 밥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부대찌개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간이 전보다 덜 짠 것 같았어요. 전에 제가 살짝 짜다고 했던 걸 기억하고 조절한 건지도 모릅니다.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희 씨. 네. 영수 씨가 제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지금은 이 한마디에 실린 무게를 알았어요. 20년의 외로움, 아내의 편지, 열흘간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이 나이에. 그 말이 올라오려다 멈췄어요. 대신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도 여자잖아요. 괜찮아요? 영수 씨가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강요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언제든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눈빛이었어요.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 씨가 저를 안방으로 이끌었어요. 방 안에 스탠드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이불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무서우면 안 해도 돼요. 영수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안 무서워요. 영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만났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이런 키스는 처음이었어요. 재민이와는 기억에 남는 키스가 없었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요. 하지만 이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영수 씨의 손끝이 어깨를 지나 쇄골 아래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흘렀어요. 손길이 등으로 천천히 내려갔고 지나간 자리마다 피부가 반응했습니다.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웠을 때 영수 씨가 이마에 입술을 맞추셨어요. 이마, 볼, 그리고 목덜미. 한 곳 한 곳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뻐요. 영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누군가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숨결이 섞이는 것, 손끝이 닿을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것. 이런 감각이 제 몸에 아직 남아 있었다니. 30년 동안 죽어 있던 것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수 씨의 체력은 72세라고 믿기 힘들었어요.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멈출 줄을 모르셨어요. 저는 놀라면서도 그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한참이 지나고 영수 씨 품에 안겨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영수 씨의 가슴에 귀를 대니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였어요. 정희 씨, 네, 고마워요.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영수 씨 가슴에 얼굴을 더 깊이 묻었어요. 새벽 4시가 됐지만 저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30년 된 습관이 그날 밤 처음으로 깨졌어요. 물을 마시러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등에 닿는 체온이 이불보다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새벽마다 혼자 부엌에 서서 물을 마셨는데 이제는 안 마셔도 되겠구나. 그게 사랑이라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온기가 진짜라는 거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은 영수 씨의 잠든 얼굴이었어요. 이불 밖으로 나온 한쪽 어깨 위로 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속으로 되뇌며 영수 씨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주름진 눈과 짧게 깎은 흰머리, 자면서도 고등등. 이 모든 게 어젯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 눈에 비치는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수 씨가 눈을 뜨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일어났어요? 네. 영수 씨가 먼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좀 더 있고 싶었어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에 볼이 달아올랐습니다. 영수 씨가 이불 안에서 팔을 뻗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이마가 그분의 가슴에 닿았고 잠결의 체온이 피부로 전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이불 위로 내려앉으면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겹쳐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영수 씨가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으로 가시면서 아침을 차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스탠드 조명이 꺼져 있었고 벽에 걸린 아내분 사진이 아침 빛을 받고 있었어요. 사진 속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사진을 향해 속으로 인사했어요. 어젯밤 읽은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분이 20년 전에 쓴 그 한 줄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거였지요.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가방 안에서 옷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나올 때 서연이가 말한 대로 챙겨 넣은 연보라색 블라우스였어요. 10년 전에 서연이와 함께 골라 샀는데 재민이가 그 나이에 무슨 보라색이야라고 해서 비닐에 쌓인 채 옷장 구석에 있던 그 옷이요. 비닐을 벗기고 펼쳤습니다. 오래 접혀 있어서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색은 여전히 맑았어요.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니까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연보라색이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찌개 끓이는 냄새. 영수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저어보고 계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재민이는 평생 이런 뒷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영수 씨,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앉아서 기다려요. 영수 씨가 뒤를 돌아보다가 멈추셨어요. 제 옷을 보신 거였습니다. 그 옷 처음 보는 건데, 10년 전에 산 건데 오늘 처음 입어봤어요. 잘 어울려요. 영수 씨가 짧게 말하고 다시 찌개 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재민이에게서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금은방 같이 갈까요? 같이요? 셔터도 같이 올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혼자 올리던 셔터를 둘이서 올린다. 그 생각만으로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란히 집을 나섰어요. 겨울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영수 씨 손을 잡고 걸으니 춥지 않았습니다. 복명동에서 은행동까지 버스를 타는 동안 창밖으로 대전 시내가 지나갔어요. 오래된 빌딩, 골목길, 작은 상가들. 매일 보던 풍경인데 오늘은 색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금은방 앞에 도착하니 9시가 조금 넘었어요. 셔터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준비됐어요? 영수 씨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서 손잡이를 잡고 위로 밀었습니다. 셔터가 가볍게 올라갔어요. 혼자 올릴 때는 팔뚝에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힘을 줘야 했는데 둘이 하니까 한 손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셔터가 끝까지 올라가자 영수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일도 이렇게 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진열장의 반지와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빛났어요. 30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인데 오늘 아침은 진열장 구석 280만 원짜리 반지가 놓여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영수 씨가 가게에 왔을 때 사가신 거였어요. 제가 울고 있는 동안 카운터에 돈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카드 전표도 없이 현금으로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어젯밤 영수 씨 집에서였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시며 이건 원래 정희 씨 거예요 라고 하셨지요. 지금 제 왼손 약지에 그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작은 다이아몬드가 형광등 빛을 바다 가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밖에서 명숙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명숙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야, 너 어제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다 와? 가게 문은 일찍 열었네. 명숙이가 말하다 멈췄어요. 카운터 옆에 서 있는 영수 씨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영수 씨가 가볍게 인사했어요. 명숙이 시선이 저와 영수 씨 사이를 오가다가 제 손에 머물렀습니다. 반지를 본 거였어요. 야, 윤정이. 그 반지 뭐야? 아, 이거. 그리고 그 옷은 뭐야? 연보라색? 네가? 명숙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씩 웃었습니다. 됐다. 축하해. 30년 만에 네 웃는 얼굴 봤으니까 뭐 더 물어볼 것도 없어. 명숙이가 제 등을 툭 치며 웃었어요. 근데 나한텐 밥 한 끼 사야 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알았어. 살게. 명숙이가 나가고 잠시 뒤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영수 씨가 아하고 짧게 소리를 내셨어요. 문 앞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한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전에 봤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 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윤 여사님. 민수가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오며 인사했어요. 민수야, 너 오늘 온다고 안 했잖아. 영수 씨가 놀란 기색으로 말하셨지만 민수는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동네에 한 번 왔었어요. 아버지한테 말은 안 했는데 멀리서 금은방 앞에 서 계신 거 봤거든요. 민수가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셔터 올리시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 표정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짓던 그 표정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윤 여사님, 저번에 제가 심한 말씀 드렸죠. 재산 노린다고. 사과드리러 왔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 일 때문에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아버지가 또 상처받으실까봐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아버지를 가둬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과일 상자만 바라봤어요. 민수가 상자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요, 민수 씨.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살짝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아들 어깨를 한번 두드렸고 민수는 오래 머물지 않고 다음에 아버지 모시고 서울 올라오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영수 씨와 둘이 남았습니다. 작업대에 의자를 나란히 놓고 앉았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뭔가 좋은 일 있죠? 저는 영수 씨를 바라봤어요. 영수 씨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다음 주에 대전 내려올 수 있어? 왜요?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 아저씨예요? 셔터 올려주시는 분? 응, 가요. 무조건 가요.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영수 씨와 함께 셔터 앞에 섰어요. 아침에 올렸던 것처럼 둘이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셔터가 스르륵 내려왔어요. 잠금 장치를 채우고 돌아서는데 영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행동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수 씨, 네. 저 62년 살면서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영수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나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을 줄은요. 7년 전 재민이가 떠났을 때 저는 여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손잡은 게 언제인지도 기억 못하는 결혼 생활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듣거나 안겨서 울거나 새벽에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그런 건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틀렸습니다. 62세의 저는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72세 남자가 가르쳐줬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라는 걸요. 셔터를 같이 올려주는 것, 찌개간을 맞춰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사랑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해준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요. 엄마도 여자잖아요. 그 한마디가 30년 된 벽을 무너뜨렸고 그 벽 뒤에는 저도 몰랐던 제가 서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손잡고 싶었던, 누군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랐던 한 여자가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이 나이에 창피하게 나 같은 사람이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가두고 계신 분이요. 그 말은 당신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 안에 심어놓은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을 버려도 됩니다. 사람 마음에 나이는 없었어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손을 잡아도 되고 따뜻해져도 되고 행복해져도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영수 씨가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가요. 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은행동 골목에 금은방 불이 꺼지고 가로등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있었어요. 겨울밤 찬 공기 속에서 맞잡은 두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